네, 지금부터 172회 캐스트앱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트앱 전략기술기획본부장 손석호입니다. 네, 저희 캐스트앱에서는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전략 등 관련된 주요 내용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주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수요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 주제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12대 분야 50개 중점 기술 선정은 물론이고 이에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한 전략 로드맵 수립, 범부처 실행 계획인 기본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전략과 계획을 기반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이러한 취지를 담아서 선정되었습니다. 모쪼록 중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 부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트앱 부원장 손병호입니다. 오늘 사실 원래 저희 정변서 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한중일 우리 정책 세미나 관계로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인사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지난 정부부터 그랬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우리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12대 국가전략회를 선정하고 또 그 12대 분야별로 임무 중심 로드맵도 만들고 또 최근에 우리 뭐 그 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 기반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루어졌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산업에 좀 더 체감되려면 결국은 국가 전략기술이 결국은 산업으로 연결돼서 이게 지렛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글로벌 기술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국가 전략 기술의 사업화라는 게 뭐 우리가 뭐 과학 기술 사업화 얘기 많이 하지만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 기술이 워낙 브로드하고 또 기술 분야별로 다 특성도 틀리고 또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서 사업화를 하려면은 규제 혁신이 필수적인데 뭐 전략 기술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기도 뭐하고 하나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 뭐 선제적인 규제 혁신 로드맵도 만들고 이런 했었는데 이게 뭐 만들고 나서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워낙 범부처적인 이슈가 많고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 분야만 하더라도 사실은 바이오 관련된 부처가 워낙 다양하니까 지금 모든 부처에서 바이오 관련된 규제를 다루고 있지만 막상 중요한 우리 첨단 바이오 분야는 사실 잘 이게 생명윤리랑 이슈가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 못 드러나는 분야도 있고 다행히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국가 바이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범부처적으로 첨단 바이오 관련된 규제 혁신 같은 걸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AI도 지금 인공지능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어떤 거버넌스 같은 건 차례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전략기술 분야의 규제 혁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R&D를 넘어서서 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또 어떤 이게 또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쪼록 이렇게 좀 포럼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제안들이 향후에 저희나 뭐 우리 정부에서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하고 실행할 때 좋은 어떤 자료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보니까 뭐 요새 DDP라고 그래가지고 DDP가 뭔가 했더니 또 뭐 유럽에서 최근에 무슨 뭐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이런 걸 발표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수출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다 디지털로 뭐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부품 소재까지 다 파악이 되게 디지털로. 그럼 이것도 상당히 우리 어떻게 보면은 12대 전략기술 분야 중에서 디지털 관련된 제품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규제 혁신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 뭐 바이오 쪽은 말할 것도 없죠, 유럽 쪽에.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 트렌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2기 출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또 재생에너지 쪽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여튼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략 기술을 우리가 육성하고 또 결국은 국민들이나 우리가 시장에 체감이 되려면 사업화를 해야 되고, 사업화를 하려면 R&D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모쪼록 이번 포럼에서 좋은 논의와 어떤 이슈들이 발굴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발제를 세 분이 맡아주셨는데요. 우리 워낙 우리 과학기술 이 혁신 분야 규제 혁신 쪽에 오래 연구를 해주신 우리 스태프의 이광호 박사님, 또 첨단 바이오 분야의 우리 규제 이슈를 좀 말씀해주실 생명과학연구원의 김현수 실장님, 또 규제 혁신 로드맵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우리 키스텝의 김진용 전략기술 정책센터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행정연구원의 심우현 연구위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키스텝 실무진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은 세 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 이후에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혁신 핵심 의제, 그 이후에 첨단 바이오 규제 및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혁신 핵심 의제에 대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박사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스태피 이광호입니다. 발제 시간이 15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손병호 부원장님께서 3분을 줄여주셔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규제 문제 해결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국가전략기술에서 지향하는 바가 기존과 뭐가 다를까,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현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규제혁신 관련 핵심 의제는 무엇일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에서는 용어를 PMP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Promotion and Protection 해가지고 국가전략기술, 전략기술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이 전략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발하게 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걸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국가 안보가 어떤 국방 중심이었다면은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 다시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기정학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기술 안보란 국가 안보에 있어서 기술 주권 확보가 중요한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기술 주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보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게 기술을 중심으로 외교나 통상,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산업, R&D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성장 동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전략기술이 성장 동력 대비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분명한 사실은 성장 동력은 주로 새로운 신기술을 발굴해서 이거를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줬다면은, 전략기술이라 하면 이 육성과 동시에 보호라는 관점이 새롭게, 사실은 육성과 보호라는 것은 이질적인 관점이지만 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신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많이 전략기술에 포함되고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국가전략기술은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적 맥락에서 국가전략기술이 갖는 함의는 이걸 논의를 하려면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을 해서 탑다운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와 관련된 담론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가별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은 패권국가 지향국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은 그런 국가들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국가 전략 기술의 어떤 방향성하고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규제 개선 과제들을 도출해서 해결할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이제는 보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연결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단일 부처가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NSTC가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서 2년마다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사실 DOD나 DOE, DOC들도 NSF도 각 독자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을 하긴 합니다. 가장 최근에 2024년에 2년 전에 세웠던 국가전략기술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살펴보시면은 재미있는 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선정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생소한 기술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스터빈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렉티드 에너지, 하이퍼소닉, PNT 이런 것들이 우리 쪽에는 없는 것들이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기술은 다 밀리터리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기술들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은 극초음속 항공기나 굉장히 빠른 선박을 만들 때 필요하고요. 다이렉트 에너지는 기존의 미사일 대신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이퍼소닉은 마하 10 이상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PNT 기술은 위성항법 하는데 핵심 기술이죠. 물론 ICBM에도 사용됩니다. 즉 우리와는 다른 목적 하에서 전략 기술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기 대비해서 추가된 점도 있고, 또 어떤 맥킨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민간 기관이 선정한 것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반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NSTC가 선정한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가 미국 CFIUS라고 외국 자본이 미국 내 기업을 M&A 할 때 M&A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기술 거래를 통제하는 보호기술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과 연관성을 살펴보면 매우 중복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국가 전략 기술을 단지 선정하고 공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게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하고 연계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요.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 유출 방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최근에 기술 유출은 개인을 빼가거나 연구자를 빼가거나 해킹을 하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은 최근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M&A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모든 기술을 다 빼갈 수 있는 M&A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기초원천 연구 단계에서부터 리서치 인터그리티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전략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5개 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회색으로 표시한 게 국가전략기술이고 과기부가 선정한 거. 근데 보시면 이 5개 법령이 리스트가 보면은 중첩되는 것도 있고 상이한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5개 리스트 중에서 4개 법은 육성 위주입니다. 법상 육성 위주로 조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기술보호법만 보호 위주입니다. 과기부가 선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의 제21조에 보시면은 정보보호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보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되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있겠고요. 과기부의 국가전략기술만
보시면 리스트를 보시면은 좀 미래지향적 신기술로 구성된 반면에 나머지는 우리의 주력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법의 공통적인 사항은 4개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첨단 바이오. 요게 사실은 우리 국가 전략 기술에 있어서 여러 부처 복수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행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하고 연계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각 국가별로 해외 자본이 자국 내 기업들의 기술을 빼가는 걸 막기 위해 핵심 기술 보호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한번 비교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주요국은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기술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 및 즉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는 기술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스피시픽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주요국들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 AI, 양자, 빅데이터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분야가 보호기술 리스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국가 간의 쌍부적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규제 혁신의 핵심 의제를 분야별 핵심 의제와 공통 핵심 의제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겠지만은 분야별 핵심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디지털 전환 관련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했는데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산업 구조나 시장 거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레짐 체인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방식 및 생산 설비의 전환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변화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진입 규제가 갖고 있는 자격 규제, 행위 규제, 인허가 규제들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모디파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 규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 관련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현재 대기업들한테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건 아리백입니다. 이거 정부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향후 2, 3년 아래에서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이 이제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이 대부분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재활용이라든지 폐원전 문제 같은 것들도 동시에 다루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최근에 미국 FDA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규제 절차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기 인허가의 절차를 따르면 10년이 걸리던 거를 신중한 경계, 그러니까 프리서티피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1년 만에 제품이 시장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진입 규제 개선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공통 핵심 의제는 당연히 첫 번째는 글로벌 규제 체계가 좋아야 되겠죠. 지금 죄송합니다. WTO, TBT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긴 것과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으로 인해서 무역 질서 재편에도 새롭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상 관련, 데이터 통상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술 규제 관련 인프라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준, 시험 인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자도 부족하고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해관계적 갈등 문제죠. 특히 12대 국가 전략 기술별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용 문제로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협의나 합의를 제고를 위해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들 수 있는 게 EU의 에카 화학물질관리청이죠.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 레이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증 규제 문제인데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정 인증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개별적인 인증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규제 혁신 시스템과 관련된 의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확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검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혁신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왜 내생적인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못 만들까? 항상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한국형으로 도입한다고 말은 하는데 도입해서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내생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인데 그것조차도 주무부처의 의지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반도체, 양자 등 국내외에서 공통적인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산업, 통상, 규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겠죠.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제2기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혁신 정책과 규제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격형 경제 성장 방식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 PMP 문제를 펄러스 믹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와 표준의 연계, 인증의 연계, 공공조달, 그다음에 M&A 심사, 연구인력 유출 방지, 개별적인 분절적인 정책으로 갈 게 아니라 이 정책 의제 간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굉장히 패러독스가 있는데요. 보통 디지털 전환하면은 비대면을 전제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규제의 수준이나 강도가 낮춰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디지털 전환 분야 규제는 2중 3중에 더 높은 규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높여줘야 되지만 리스크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낮춰주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규제 체계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 제도가 과연 행정부만의 몫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규제 혁신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혹은 민간 자체 차원에서의 자율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올마이티하게 모든 분야의 규제를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규제 정책 대안이나 유인구조 설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제발 데이터베이스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로 정부 부처 연구기관들이 옮겨간 뒤로 10년 전 정보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키스랩도 진천은 내려와 있지만은 제발 이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모션과 프로텍션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제협력과 정책 연계가 필요하겠고요.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분야별 규제 개선과 더불어서 기술 보호의 규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된 네 가지 정책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호 박사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첨단 바이오 규제 및 과제에 대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개발실 김현수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이제 첨단 바이오 부분의 규제 혁신 또는 규제에 대해 개선 과제에 대한 발제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늘 이제 발표를 할 때
발표 준비를 할 때 습관이 하나 좀 생겼습니다. 바이오 쪽은 누구보다 이제 진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이해 또는 제도에 대한 특성 때문에 첨단 바이오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는 오늘 저희 이제 발제 내용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분은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바이오와 제도 규제를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어떤 산업화나 사업화 측면에서 어떻게 안착시켜야 되냐라는 부분을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은 두 가지 슬라이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는 크게 네 가지 특성으로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R&D가 핵심이고, R&D가 그 자체 산업이고, R&D가 대표적인 융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를 설명합니다. 특히 바이오는 흔히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규제는 사전주의 원칙이 원칙으로 좀 많이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사건이 아마 터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불가역적 특성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사례,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스캔들과 같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크나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불확실성을 근거로 위험을 보고 그 위험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하지 마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규제의 특징은 자료 오른쪽에 보면 보수성, 개별성, 그리고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 규제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바이오 규제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희 이야기, 그리고 저희 정책센터에서 그간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외 환경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가별 정책 사례, 그리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경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물리적 투입 요소의 60%가 바이오 제조를 통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앉아 계시는 어떤 의자, 책상, 그리고 음료수의 어떤 그 페트 물질조차도 다 바이오로 바뀌는 거예요. 바이오로 다 바뀌는 세상이 오는데 우리는 바이오 제도를, 바이오 규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부분을 또 하나의 포인트로 삼길 수 있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또 하나 좀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를 생각하면 늘 레드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 경제가 실제 되면서 그린화이트 쪽으로도 많은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규제 또는 바이오 제도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의약품 중심으로 이제 보면 안 되고 그린화이트 쪽으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 또는 주의 경쟁국 또는 주변국은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다투는 와중에서 미국은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요. 중국 역시도 자국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12대 핵심 기술을 선정을 하고 다양한 어떤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시 한번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는 바이오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이오로 인한 다양한 어떤 물질이나 제품,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에서 우리는 어떤 규제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별 규제 정책 부분인데요.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고 그 행정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 또는 기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또 수반에 필요한 다양한 부수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이제 예를 이제 규제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농무부, 이제 관련 부처죠. 농무부 환경보호국, 식품의약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FDA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1986년 유전자 제조합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기반한 어떤 제품들이 어떤 형태로 규제를 해야 되는지가 1986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을 우리가 생태계에 안 치려는 노력을
단순하게 규제를 한두 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관계 부처가 심층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규제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의 핵심은 공학생물학, 합성생물학에 대한 지능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규제 정책은 크게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쪽으로 개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히 개량된 미생물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규제 대상 미생물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개량된 동물의 부분을 보면 위험 기반입니다. 결국은 불확실성 부분을 단순하게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부분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보면 플랫폼 기술 지정 프로그램이에요. 앞서 이강호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프리서티피케이션의 어떤 업데이트 버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특정 플랫폼 기술을 지정하고 그 기술에 기반된 제품 또는 서비스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흔히 말하면 합심을 해서 규제 정책을 해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엄청나게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특히 정밀육종 유전기술법이 작년입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밀육종 생물체, 흔히 말하면 합성생물학 기반의 동물 식물과 관련된 제품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 또는 대상들이 LMO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왼쪽 하단에 보면 의회 논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5월부터 그리고 23년 3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측에 있는 논의 쟁점들이 때로는 빠지고 때로는 추가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규제라는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면 변증법적 측면에서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영국의 어떤 규제 개선 정책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은 미래 세대와 흔히 말하면 올드 세대 간의 어떤 거리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신기술의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정책 연구를 하고 부처의 이니셔티브를 작업하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요. 항상 미래 세대 5년, 짧으면 3년, 길면 10년을 보고 기본 계획을 만듭니다.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진짜 타겟을 해야 되는 미래 세대에 맞는 규제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 정책이 뭘까라는 부분인데요. 미래 세대, 올드 세대 간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해 단체, 이해 집단의 이야기를 진짜 들을 때 그 세세분까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깊게 들으면 영국의 어떤 데이터처럼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역시도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합성생물학 기반된 제품이 LMO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일본의 LMO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크리스퍼 기술을 기반한 토마토가 일본 시장에 이제 진출이 되고 판매가 되는데요. 그 과정이 좀 재밌어요. 좀 사실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모델은 프로슈머입니다. 흔히 말하면 노브랜드 개념인 것 같아요. 기술 개발자와 시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들면 토마토가 만들어졌죠. 토마토가 뭐 고혈압 등 어떤 건강 개선한 토마토인데 흔히 말하면 LMO,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LMO 토마토인 거죠. 근데 실제 코로나를 겪고 많은 일본의 국민,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원해죠. 홈 가이드닝을 해서 집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이 토마토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 잘 자란다. 그 식물 실제 먹어보니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는 해시태그나 또는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에게 온라인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신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안착이 돼버렸고 실제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시민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기술 역량 평가가 키스텝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실제 시민단체가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모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시민단체의 이야기가 시민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가설을 또 세울 수 있는 영국과 일본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 5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늘 우리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제도,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진화라는 키워드로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과 제도 간의 공진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 개발을 할 때 관련된 제도 규제들도 같이 봐야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좀 필요한데 첨단 바이오를 바라볼 때 어떤 그 기술 간의 그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신중한 경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규제 혁신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위험이라는 단어로 간주하고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은 위험한 거랑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단순히 정보가 사실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간주하고 있고 그런 형태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수용성을 어떤 강화하는 부분이 첨단 바이오가 산업화, 사업화 가는 과정에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이제 아마 기술 로드맵 또는 규제 로드맵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기술이 산업 생태계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과정들이 또는 가치 사슬이 얽혀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그냥 단순하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합성생물학이 파운드리 그리고 스케일업 그리고 의료, 농식품, 화학 원료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규제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핑을 하고 때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아까 이강호 박사님 자료에서도 있었습니다. 규제 혁신을 규제의 개선 또는 규제의 마련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신흥기술에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윤리라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코로나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윤리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윤리라는 부분을 절대적 기본권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결국은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윤리라는 측면이 동적으로 유연해야 된다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는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규제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규제 혁신을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규제 혁신이라는 게 제도 개선 하나, 제도를 만드는 거 하나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흥기술의 어떤 규제 혁신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나라는 부분인데 이 논문을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FDA가 나노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고 안 하고라는 시점을 두고 2011년 6월이죠. 많은 데이터 논문 특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규제가 있어도 시장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더 정확한 규제인 거죠. 사실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으면 시장과 연구는 움직여집니다. 다만 그 부분을 해석으로 두면 알아서 하겠지 또는 흔히 말하는 알아서 준비하고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흔히 말해 흔들어야죠. 규제를 흔들고 해석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누구나 예측하고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해외의 자료들을 많이 저희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기술이냐 제품이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를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보고 그 특성을 가지고 위험이 있냐 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규제를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제가 계속 이제 국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첨단 바이오를 이야기할 때 국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규제할 건지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할 건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꼭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규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 많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R&D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규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어떤 촉진제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바이오 분야의 특징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와 제도의 뒷받침 그리고 또 이와 관계된 규제 혁신의 필요성 등을 좀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에 대해서 캐스텝 전략기술정책센터 김진영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캐스텝 전략기술정책센터장 김진용입니다. 네, 국가전략기술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개요하고 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선제적 규제 혁신 추진 경과 그다음에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분석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시사점이나 한계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우리 전략기술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선제적 규제 혁신이 뭐냐를 논의를 하기 전에 규제 혁신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은 말 그대로 향후에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선제적 규제 혁신이 주목을 받게 됐느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기술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산업도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규제 해소의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 같은 프레임워크도 있긴 하지만 이런 체제가 이걸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현재 체제를 보면은 개별 사업자의 건의에 기반해서 사실 사안별로 규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기술과 산업이 되게 융복합이 활성화되는데 이걸 반영하기가 현재 체제는 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령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연, 상당히 입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규제 개선 지체가 필수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 8월 달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선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국가전략기술의 시기별로 규제 개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 이행 점검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신기술 또는 신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좀 한번 리뷰를 해보고 국가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방법론 그리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선제적 규제 개선이 처음 이제 안건에 등장한 거는 2017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추진 전략을 내세우고 그 하위에 신기술 신산업의 전개 양상,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지향적인 규제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정비 기본 계획 하에서 2018년도부터 자율주행차, 2019년도 드론, 그리고 20년도에 친환경차, VR, AR, 로봇 산업, AI까지 4건이 이제 20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21년도에 이제 자유운항 선박,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처음 이제 메타버스가 23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건 정도를 조금 뎁스 있게 좀 보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발표된 국토부 주도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2018년도 발표됐는데 이게 정보통신과 센서 등 대표적인 ICT 융합 신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제작 안전부터 면허 제도까지 다양한 규제 망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작성 과정을 보면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 영역별로 이제 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업 체계를 구축을 먼저 했습니다.
이 협업체가 이제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를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발전 단계와 자율주행차 4대 영역별로 30개의 규제 이슈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거를 좀 구체화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의 미래 예측이 되게 중요한데 미래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변수를 3개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서 시스템으로의 운전 그 주도권의 변화, 두 번째는 신호등 유무를 기준으로 연속류와 단속류의 자율주행 구현 가능성, 세 번째는 주행 장소를 기준으로 시범 운행 기간 구간, 그다음에 고속도로 구간, 일반 도로 이 3개의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구현 가능성 이 3개를 놓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 8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드맵의 전체 그림인데요. 요 2018년도부터 2035년 이후까지 이 8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운전 주체, 그다음에 차량 장치, 운행, 인프라 이 4개의 영역별로 30개의 이슈를 발굴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 왼쪽 상단에 보면 운전자의 재정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에 자율 발레 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고 각각의 이슈별로는 해당되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들이 있고 현재 as is와 변해야 될 투비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례 분석으로 메타버스 이번 정부에서 처음 이제 했던 메타버스인데요. 이거는 메타버스가 VR, AR,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사실 다양한 디지털 전환된 기술을 집대성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가 사실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우선 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 과정을 보시면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 동일하게 첫 번째는 국조실, 과기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같이 협업 체계를 먼저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20년도에 VR, AR의 규제 혁신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로드맵의 이행 점검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때 성과와 한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에서 규제 이슈를 한 영역별로 나눠서 발굴을 하고 그 규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과제 30개, 그다음에 개선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좀 내용인데요. 요 밑에 활용 확산 시나리오를 보면 메타버스가 이제 서비스화될 영역을 엔터테인먼트, 문화 등 이제 공공까지 8개 분야로 나눠서 활용 확산 전망을 좀 했고요. 오른쪽이 8개 영역에서 나오는 규제들을 다시 구분을 유형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또는 두 번째는 규율의 공백을 해소하는 세 번째 해석을 유연화하고 네 번째 지원 근거 마련하는 이런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조금 더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좀 했고요. 요 로드맵 결과는 사실은 기본 방향을 좀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첫 번째 기본 방향. 두 번째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 이 3가지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공통 분야와 특정 분야를 나눠서 단기와 중장기로 좀 전략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 점검 체계는 과기부 2차관이 이제 위원장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간 TF에서 운영을 하고 우선 경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8개 안건을 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한 거고요. 이걸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8개 로드맵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술이 발전하는 그 기술 변수를 먼저 선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래서 미래 예측에 기반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했던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 또는 이 제품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규제 이슈들을 발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부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개발을 한 사례가 있고요. 자, 근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이 선제적 규제 혁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주관 부처 중심으로 운영돼서 통합된 거버넌스가 사실 약간 기반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드맵에서 사실 주기적인 최신화를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이 되게 부족을 했다.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 장표가 22년도 10월 달에 선정된 12대 국가 전략 기술 50대 중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올 초까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우선 방법론 측면에서 추진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존에 작성되었던 방법론은 상당히 잘 곤고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따르되 국가 전략 기술의 또는 국가 전략 기술 정책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전지 우리 로드맵을 보면 리튬 전지 소재 셀 같은 경우는 고성능 또는 고안전, 요게 이제 기술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 평가, 요 두 개의 기술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 발전 방향을 같이 이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2년마다 경년마다 갱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도 로드맵이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이 갱신되는 주기에 맞춰서 갱신을 다시 하게 되면 로드맵이 연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AI나 그다음에 로봇, 친환경차가 이미 수립된 바가 있는데 이 기수립된 로드맵과 내용을 좀 연계하고 사실은 그 정책들을 좀 한번 리뷰해보고 성과와 한계들을 좀 보고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어떻게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책의 연속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이 사실 성장 주기도 다르고 우리나라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우리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 주도해서 자율 규제 형식으로 가고, 또는 이제 양자나 이런 민간의 역량이 약한 부분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로드맵을 수립 체계를 좀 다변화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장표인데, 그러니까 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법 거버넌스,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이 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부처가 있지만 과기혁신본부가 국가전략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과기혁신본부가 원톱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국무조정실과 부처와 같이 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선제적 로드맵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좀 명시를 좀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전략기술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상정하는 방식으로 법무처를 이제 종합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안은 이제 규제와 관련된 정책에 총괄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하고 이제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투톱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요거에 국무조정실은 아무래도 규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의 선제적 규제 혁신을 좀 명시적으로 넣고 아마 내년쯤에 이제 기본계획 제2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이 아마 수립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좀 담으면 어떨까.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최상위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방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모든 과정, 그래서 기획, 작성, 실행, 관리 이 전주기에서 혁신본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관련 부처가 사실은 진짜 3인 사각처럼 되게 발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거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필수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는 거를 다 이제 개별 연구기관이 하다 보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다. 노하우도 전수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키스텝이 이제 국가전략기술 정책 지원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키스텝이 분야별 기술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규제 연구기관들을 모두 허브가 돼서 협력을 하면서 총괄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 분의 발제를 토대로 주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발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규제 혁신 핵심 의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심우현 박사님께서 먼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심현입니다. 이광호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그 융복합 신기술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발표에서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안보적이라든지 전략적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좀 어려운 분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이 자율규제를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뭐 자율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굉장히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제 정책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자율적 규범 마련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압축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주도 규제 체계가 정립되어 와서 규제자나 피규제자나 모두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자율 규제 혹은 아시다시피 공동 규제가 많이 이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겠고요. 물론 12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제조업 특히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이나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AI 등 디지털 분야에서는 충분히 자율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그 선행 연구에서는 AI 분야라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I 의료 이런 분야는 좀 어렵고요. 그 AI를 활용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피규제자의 수용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제 향후에 국가 간 통상에서 세부적인 그 규율 조정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민간 자율 규제 체계를 어떤 와일드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한 전략적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실장님께서. 네. 그 말씀 주셨던 자율규제 개념은 사실 바이오 쪽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간이냐 또는 이제 과학자 커뮤니티냐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이오 쪽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의 그 방향은 저희가 요즘 스터디하는 부분은 표준입니다. 이 표준 정책이나 이 표준을 어떻게 규제랑 접목을 시켜서 신흥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규제 메커니즘을 좀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ABC로 한다고 하면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표준이나 표준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결국 그는 가이드라인 통해 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율규제라는 부분들도 바이오 쪽에는 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정부 규제가 하기 전에 자율규제를 통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김현수 실장님께서는 혹시 그 국가 전략기술 분야 규제 혁신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강호 박사님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요. 늘 이제 이강호 박사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배우고 저 또한 이제 발제를 했지만 저 또한 이제 배우는 자리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 자료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많이 응용된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져 있는데 항상 이제 비판을 해야 의미 있는 비판을 해야 또 발전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이 내용이 국가 전략 기술이 사업화, 산업화 쪽으로 적용을 가기 위한 지금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규제 샌드박스를 하도 많이 비판하고 다녔더니 이제 그런 회의에서 저를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점 하나는 샌드박스는 모래놀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을 모래놀이터에 두고 자유롭게 노는 게 그 방식인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애들만 모래놀이터에 보내지 않고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지금 1000건이 넘었는데요. 소관부처 담당자가 현장하고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약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실행부처와 규제 주무부처 간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의 목적은 불합리한 규제를 리스크를 검증함으로 인해서 해당 규제 법령을 개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투자 유치 실적만 되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본 규제 샌드박스의 원래의 목적인 규제 법령 개정 실적은 발표를 안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현장을 가보면은 다 R&D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리스크 검증과 관련된 체계가 지금은 없다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려면은 리스크 검증 기능이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용 센터장님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신기술 신산업 규제 정책을 이제 연구 보고서를 많이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규제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면 좀 사후적 규제, 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법의 구조를 보고 그다음에 기업의 정서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사후적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규제 방식인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사실 어떤 특정한 뭐 규제들이 오히려 명시가 돼 있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모델인지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이거 뭐 규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냥 그 오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우리가 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의 혁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더 낫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만이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를 하려면은 시장 감시 활동에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모든 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전 사후 규제 방식을 신기술 모든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안전과 그 다음에 기술혁신 추동 이 두 개의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 끊임없이 검증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이런 규제혁신 정책들이 주로 행정부 차원에서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같이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입법부가 양산하는 규제가 결국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게 되는데 사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나 이런 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거 작업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전통적 규제부처와 전통적 지능부처는 조직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공무원 구조로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좀 부처 간, 규제부처와 정책부처 간 교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조금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현수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준 문제도 우리나라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 표준이라는 거는 기술 진보와 함께 이해관계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협의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협의 합의 문화를 촉진하는 게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늦더라도 정도를 갖는 게 저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규제 혁신과 관련돼서 정부와 민간의 또 역할, 그리고 그 정부 내에서도 실행부처와 규제부처의 역할 분담, 그다음에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첨단 바이오 규제 및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제 발제해 주신 김현수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심우현 박사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결국 이 첨단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그 효과적인 규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 기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 이 실장님께서 강조하신 위험 기반 규제 접근법이라든지 혹은 그 신중한 신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좀 잘 반영이 돼서 규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이러한 분야에서 이 위험 기반 규제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 신중한 경계에 따라서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현재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퍼스트 R&D를 저희는 많이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이런 워딩들을 이제 많은 정부 안건에 쓰는데 세계 최초 규제는 사실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자료에 있었던 영국의 자료를 좀 한번 소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국은 유럽에서 이제 나오고 또 미국과 좀 다르게 보수적인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도 늘 빠르고는 하지만 항상 제도 규제 부분은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는 어떤 최근에 바이오 쪽의 동향을 보면 유전기술 또는 정밀기술 6종법입니다.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어떤 그 식물과 동물에 대한 위험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험성 부분을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사전주의 차단이죠. 위험하니까 하지마 또는 위험하니까 일단 다른 국가에서 하는 거 보고 사례를 갖고 와라는 부분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실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R&D 하는 게 맞아 또는 어떤 데이터들을 그네들이
흔히 말하는 그네들이라면 연구자입니다. 또는 기업입니다. 만들었는지 그걸 증명 한번 해보시오라는 형태로 규제 메커니즘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약간 자율규제의 변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은 이 실제 R&D, 조심스러운 R&D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중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규제 R&D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도 개선과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부분들도 이강국 박사님께 말씀 좀 드렸던 부분도 그 맥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우 박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 김현수 실장님께 드리는 질문이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 사실 제가 신기술 분야 여러 분야 규제 개혁 관련 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지만 바이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인 내생적인 규제 혁신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왜 내생적인 그런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낼까? 혹시 구조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네, 박사님 그 말씀 주셨던 부분은 늘 이제 저도 저희와 같이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저희 정책연구센터의 여러 어떤 연구원분들이랑 고민을 하는데요. 그 막연한 두려움에 오는 어떤 불안감 또는 이제 근거 없는 어떤 그 불안감에서 오는 형태가 좀 강해서 또는 그게 저변에 깔려 있어서 말씀 주셨던 내생적 어떻게 보면 단단한 그리고 여러 어떤 담론들이 이제 축적이 된 우리만의 어떤 규제 프로그램들이 못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10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해? 아니면 완벽해? 라는 질문을 많은 어떤 일반인들이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죠. 사실 과학자분들은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100% 아니에요 라는 게 그네들이 답인데 우리는 100%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묻고 그 답이 아니면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부분이에요. 불확실성은 위험이 아니고 곧 그 관련된 정보가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이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규제에 관련된 R&D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제도 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특성 분석 등 R&D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공무원이나 어떤 규제 당국 한두 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좀 변해야 어떤 새로운 말씀 주셨던 내생적 규제의 어떤 혁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진영 센터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 뭐 질의는 저희 심우현 박사님하고 약간 매개를 같이 해서 사실 좀 의견을 좀 드리고 필요하면 이제 실장님의 코멘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IMD에 디지털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22년도, 23년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근데 또 예전에 그 인공지능 이루다라는 사태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 정서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근데 지금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제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쪽에 지능도 필요하지만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능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렇게 부작용은 충분히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 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여기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광우병 사태에서도 사실은 과학기술계가 제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학기술계가 사회와 조금 더 소통을 활발하게 또 빠르게 하면서 이런 부작용, 오해에 대해 있는 것들은 좀 해소를 해주고 또 과학기술계가 R&D를 통해서 부작용을 해소를 해줄 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실장님의 코멘트가 있으면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첨단 바이오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의 규제 개선은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익이라는 관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익이 어떤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태되냐 또는 올라타냐라는 부분이 제도 규제 부분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로 이제 수용성 부분도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수용성이라는 부분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좀 놀라웠었어요. 프로슈머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와 이제 사용자라는 부분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흔히 이제 여명이라는 그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이렇게 술 깨는 향을 선전하시는 그 대표님 보면 참 이게 좋은데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는데라는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첨단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술과 제품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인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 한번 써봐야 되는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격의 경쟁력이나 또는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국의 행정명령에 보면 이제 공공조달, 공공구매라는 형태가 있어요. 신흥 기술을 어떻게 생태계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단순하게 규제가 아니라 공공구매 형태로 해서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은 단순하게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써보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이 첨단 바이오나 국가 전략 기술의 또 핵심 부분이라 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하고 그다음에 제도 정책의 변화 속도에서 오는 괴리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할 거냐라는 것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바이오 분야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식약처나 복지부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들의 역할 변화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좀 고민이 되고요. 특히 뭐 신중한 경계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R&D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R&D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제도와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 기술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센터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심우현 박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규제 혁신 로드맵이 아니고 규제 혁파 로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인식을 담고 있냐면 규제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규제는 만들고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는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로드맵을 만들자 하는 인식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로드맵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이제 김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 국가 전략 기술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하고 그리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제를 혁신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특정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을 했을 때 결국에 이 기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관 부처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술에 대한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을 때 결국 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어떤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 조금 더 잘 정착되기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 법적인 근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또 주관 부처의 되게 액티브한 뭐 기획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제가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 되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혁신본부가 좀 주도하는 방안,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조금 더 규제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혁신본부하고 투톱으로 가는 방향 두 가지 했는데 사실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이게 잘 정립이 되면 법무처를 잘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속 기획만 해서 딱 작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다 발을 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규제 혁신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한번 딱 리뷰를 해보면 사실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이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조정실, 혁신본부, 그다음에 부처 이 세 개의 기관이 사실은 진짜 발을 착착착 맞춰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그거를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부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기관이 하나의 지원기관이 탄탄하게 지원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광호 박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질문 겸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제가 프로토타입을 제가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오해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는데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 규제 조정 권한은 국무조정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대부분 복수 부처에 연관된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특정 부처, 특히 과기혁신본부가 조정 권한을 가져가기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그 임무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국무조정실에서 권한 위임을 해줘야만 법령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처음 한 프로토타입을 제가 저거 만드는데 2년 걸렸었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발표해 주신 자료 보면 국토부 주관이라 되는데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이고 국토부가 가장 반발을 많이 했던 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제점으로 한계점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거든요. 국무조정실이 주도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까 주무부처의 참여 의지가 약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주행차는 2년 동안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로드맵들은 제가 알기로는 7개월, 8개월 또 안 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져서 사실 좀 굉장히 그 협의나 합의의 과정들이 너무 축소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복수부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처 생각에서 이거는 언제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뒤로 밀어주세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론 설계에서 거버넌스까지는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무적으로 사실 그런 문제들 제가 자율주행차 했을 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그때 당시에 레벨 3를 2019년도에 상용화시키겠다가 아예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달라는 요청이 직접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런 정무적 판단 개입을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자율주행차 국토부 주도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니시에이션은 국무조정실이 했고요. 끌고 가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작성을 누가 했느냐를 저는 좀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이 부처의 규제가 충돌을 했을 때 조정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국무조정실이 해야 될 역할하고 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안건을 누가 올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안건을 각 주관 부처에서 올린다고 하면 정부적 판단을 배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를 배제를 하려면은 정부가 아니고 이제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안건을 올리게 되면 그나마 정부적 판단,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그나마 정무적인 색깔을 조금 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가 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수 실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질의보다는 이제 코멘트, 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좀 공유 좀 받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법 거버넌스 측면도 저도 이제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만약에 이 내용들이 아직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저는 이제 사실 방안 1이 낫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술과 산업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규제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와 인더스트리라는 부분들은 다른 접근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뭐 흔히 말하는 펜대를 누가 잡냐라는 어떤 접근을 하면 약간 이 부분들도 그냥 만들어 놓고 또 놓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는 했지만 이 법학이나 행정 모르겠습니다. 법학입니다. 법학한 사람들은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스 밖을 넘어가지고 이게 생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보다는 그 안에 흔히 말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뜯어서 흔히 말하는 곱씹는 거죠. 거기서 해석을 하는 의미가 좀 많거든요. 법학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이니까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준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형태에서 이 로드맵을 만들 때도 보실 때도 그냥 단기, 중기, 장기의 제도 개선을 바라본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로드맵이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을 중심으로 두고 그 기술이 실제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다른 기술과 엮여져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필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뭐 시각적으로 또는 뭐 표나 그림 형태로 좀 나타나면 기존의 기존의 관계 부처가 했던 로드맵과 좀 다르게 키스텝이나 아니면 혁신본부가 규제 로드맵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센터장 생각을 좀 공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고민을,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사실 그리면서 매몰될 수도 있겠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분야 뭐 필요하면은 50개 중점 기술 단위로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로드맵이 다 완성이 되면 사실은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바이오에도 영향을 주고 모빌리티도 영향을 주고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핑을 쭉 해보면 계속 중첩이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크게 조망 홀리스틱하게 보면 이게 중첩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중요한 규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지형도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규제들의 특성을 한번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윤리와 관련된 규제, 또 경제와 관련된 규제, 또 환경 규제, 사회적 규제, 이게 목적별로 되게 좀 다른 그룹이 좀 지어질 것 같고요. 또는 규제의 강도, 예를 들어서
강제적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율적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혼합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이렇게 지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게 미래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다. 지금은 현재 이런 규제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의 트렌드로 갈 수 있다. 라든지 규제 영역별로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정책들을 고민해 보면 이게 시너지가 있는 매핑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딱 주신 의견을 이걸 딱 보고 듣고 좀 되게 신선했고요. 좀 저희들도 나중에 로드맵이 좀 마련되면 이 고민하는 작업을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네 분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이 그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게 규제가 그 시장을 창출하기도 하고 다음에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규제 혁신이 성장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12대 분야에 대한 제 규제 혁신 로드맵을 만들 때 그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여러 이제 변화들, 그다음에 거버넌스 변화 말씀하셨는데 그 이광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버넌스의 지금 현재 한계 이런 것들은 꼭 짚어서 조금 새로운 정책 아젠다로 조금 레이징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게 수요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상용화 지원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자문 제공, 테스트 베드 환경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좀 질의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규제 혁신과 관련된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질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와 개정이 상용화를 촉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용화 지원 방안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카테고리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적인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한데 규제기관과의 협력 체계라든지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의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카테고리가 규제 유연성 메커니즘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자율적 규제 메커니즘을 위한 설계와 다음에 작동법 그리고 규제 유연성이 실제 혁신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화 대상 전략 기술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한 3개 정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샌드박스에서의 성공 이후에 상용화를 앞둔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법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 인프라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 규제기관의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광호 박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 개혁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 사업의 불확실성,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사업하신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 제도적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내부 투자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외부에서 투자 자금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혁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는 맞는 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규제 샌드박스는 리스크 검증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 사업을 필요하는데 개정이 필요한 규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1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개가 규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개별 기업 단위로 쪼개서 할 게 아니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장 진입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광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율 규제 오늘 뭐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 번 얘기가 되었는데 그 자율적으로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점과 이로 인한 또 경제적 산업적 효과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김진용 센터장님께서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이 질의가 국가전략기술 이름이 딱 붙어서 이제 저한테 질의한 건데 사실은 다른 전문가들이 전문가이셔서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의 좀 애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민간 주도로 자율 규제 방식을 추진하는 게 규제의 유연성은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라는 게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되게 최근에 나오는 그런 규제 접근 방식인데 좀 민간이 사실은 자율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는 거고 이를 통해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간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와 가이드라인을 먼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한테 다 넘긴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협회 등 이제 산업계가 그거 가지고 가이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럼 정부는 이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마 그 메커니즘일 것 같고 이렇게 규제 유연성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느냐 사실은 당연히 이제 기업의 리스크 R&D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혁신성이나 창의성을 장려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경제적 산업적 효과는 당연히 크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또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그 자율 규제 관련돼서 사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규제 문제에 대해서 자율 규제가 다 워킹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 규제 체계가 가장 오랫동안 잘 이제 구축돼서 활용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협단체 차원에서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그거를 인증으로 연결시키는 TÜV라는 조직이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돼서 발달돼 왔는데요. 협단체들이 그러니까 기업이 참여한 협단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들을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표준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협단체에서 만든 단체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안 나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 규제가 잘 워킹할 수 있는 구조가 역사적으로 축적이 돼 있고요. 한국에서 사례를 보면은 최근에 게임 자율 규제 기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이제 요즘 논란이 되었던 랜덤 박스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 자율 규제 기구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랜덤 박스의 확률을 공개하는 기업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저들이 한국의 게임 유저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빨라서요. 공개를 하지 않는 기업의 게임 매출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워킹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광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돼서 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술 사업화 대상이 되는 전략 기술이 있다면 그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주제와 딱히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센터장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질문은 사업화 대상 전략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략 기술이 어느 거는 사업화 대상 기술이고 아니고 이거 사실 구분은 없고 우선 전략 기술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0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패권 경쟁이 이제 막 본격화되면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 선정 기준이 마련이 됐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산업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적 가치를 되게 중시하고요. 두 번째는 안보와 외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술적인 안보, 경제 안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준이고요. 세 번째가 공급망과 통상입니다. 그때 한참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급망의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 우리 12대 전략기술, 50대 중점 기술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 기술들이 영원하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기술들을 경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신화하면서 최신의 글로벌 동향들도 반영해 가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의 전략 기술도 고려해 가면서 반영을 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정 기준도 현재 3개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에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 세 분의 발제자와 한 분의 토론자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오늘 저기 키스텝에서 국가 전략 기술 관련돼서 좋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의 육성 관점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보호 관점도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규제에 대한 어떤 이슈와 동향 또는 그런 논의의 어떤 선상을 좀 마련해 주신 키스텝에 감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자율 규제에 대해서 조금 저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키워드 딱 3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 그리고 이제 준수, 그리고 배상 책임이라는 이런 형태가 좀 같이 있어야 이제 자율 규제라는 형태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바이오 규제, 바이오 첨단 바이오 또는 바이오 산업은 희망합니다. 국가기관 산업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도 규제 부분이 어느 특정 연구자는 또는 집단이 만들어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 규제 제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키스텝이 국가전략기술정책지원기관으로서 사실 오늘 수요 포럼에서 2분의 발제자 그리고 1분의 토론자의 의견이 저희한테 너무 되게 소중한 발제와 의견이었고요. 저희 국가전략기술정책이 사실은 22년도 10월달 선정하는 과정부터 임무중심 로드맵, 그다음에 법 제정할 때도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제 정책의 기획이 좀 마무리됐고 이제는 좀 실행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적 규제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전략 기술의 규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략 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또는 우리 기술 안보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성장 동력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에서 지원하고 오늘 의견들을 잘 담아서 정책에 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건 아까 많이 발표자들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범부처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부처 단위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뭐 법령이라든지 혹은 규제 자체가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통일성도 부족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 부처의 협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법령에 있어서도 단순히 단일 부처 소관의 법령보다는 좀 더 범부처가 서로 협력해서 이 법령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저희가 약속한 시간도 지나고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들, 논의했던 것들은 저희가 정책의 주요한 전략이나 제도로 제안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포럼에서 발제해 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실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는 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토론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172회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